안녕하세요. 저는 정은지 아나운서입니다. 수소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은 없으시죠? 그런데 수소가 우리 인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시는 분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분의 전문가를 패널로 모시고 수소 경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나눌 이야기들의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75% 6억 톤, 30만 대 1319조 원. 먼저 75%라는 키워드가 눈에 띄는데요. 이게 어떤 수치인가요? 75%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 중에 수소가 75%를 함유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소는 이제 모든 물질 중에 가장 가벼운 물질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존재하는 물질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소는 다양한 장점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수소하고 산소하고 결합하면 물이 나오는 청정한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수소가 질량으로 따지면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수소 1kg에 휘발유 3kg 정도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송용에서는 많은 에너지를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수송뿐만 아니라 발전이나 또 수소를 이용해서 화학 산업에 쓸 수 있는 에너지 원료로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산업에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을 굉장히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다만 우리가 항상 걱정을 하는 것이 이 폭발 가능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수소는 우리가 보기엔 가장 가볍기 때문에 한번 누설이 되면 공기 중으로 빨리 확산해서 오히려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느 한 공간에 갇힌 곳에 있으면은 좀 위험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안전 기준을 만들어서 나오고 있고요. 특히 수소차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충돌 시험을 해서 안전하게 차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수소를 활용하는 곳에서는 안전 기준이라는 것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제품이 나오게끔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수소가 이미 오랜 기간 에너지원으로 활용이 되어 왔고 안전관리 기술도 크게 향상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저희 6억 톤이라는 두 번째 키워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6억 톤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네, 6억 톤이라는 개념은 우리 인류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이라는 것을 지금 달성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류가 필요한 수소의 레인지가 있습니다. 이 6억 톤의 수소를 우리가 생산을 하게 되면 전 세계가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바로미터로 잡는 것인데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수소 경제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라는 얘기가 이제 들렸는데요. 몇 가지 사례를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과 유럽은 사실은 재작년부터 굉장히 크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미국인데요. 미국은 인프라 부양 법안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IRA 두 가지 법안이 있는데 인프라 부양 법안은 공화민주가 이제 합의를 해서 만든 법안이거든요. 그 안에 미국 전역에 수소 허브를 만드는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탈로 보면 한 90억 달러 정도가 미국 전역 7개의 주에 수소 허브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IRA 안에는 이 수소 허브에서 만들어지는 수소에 대해서 킬로그램당 최대 3달러를 지원하는 생산세액 공제가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합치면 거의 아마 220억 달러 가까운 예산이 일단 확정적으로 미국 수소 산업에 이제 집중 투자가 될 거고요. EU는 조금 더 급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EU는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 때문에 러시아에서 이제 화석연료를 수입하지 못하게 되면서 특히 이제 EU 전체가 한 40% 가까운 천연가스를 러시아로부터 공급을 받아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2030년까지는 완전히 중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소 생산 타겟을 원래 1,000만 톤이었어요. 2030년까지가. 근데 2,000만 톤으로 그 2배로 상향을 했고요. 그 정도로 지금 EU와 미국은 수소 생산과 수소 이 밸류체인 전체를 육성하는데 이미 이제 큰 돈을 투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정말 세계적으로 수소 경제 열풍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 정부와 기업들의 대응 전략은 어떻게 될지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2019년에 수소 경제 활성화 계획을 정부에서 발표를 했고요. 2021년에 수소 경제 기본 계획을 이제 발표하면서 처음에 자동차와 수소 발전만 이제 고려를 하다가 기본 계획에 수소 생산과 인프라까지 포함이 이제 되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정부에서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기업들 같은 경우는 2000년에 이제 탄소세 관련된 얘기가 이제 나오고 2021년에 ESG가 강화되면서 2021년부터 기업들의 전부 다 이 탄소 중립과 수소와 관련된 부서들이 생기게 됐고 지금 현재는 이 기업들이 이제 수소 생산과 활용 쪽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에서는 청정수소 인증제, 그다음에 발전 의무제, 뭐 이런 이제 제도를 이제 올해부터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글로벌 수소 경제 경쟁에서 우리의 역할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럼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인 30만 대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2030년까지 국내에 보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소차 규모라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현재로는 계획이고요. 지금 수소 로드맵상에 우리가 2030년까지 수소차 30만 대를 보급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거기에는 승용차도 있고 버스, 트럭, 택시 다양한 종류의 이제 자동차가 있습니다. 인프라도 어느 정도 확보되고 보급이 활발해지면 30만 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추가로 하나 더 얘기 드리면 전 세계 이제 상용차 회사들이 이 상용차 위주로 해서 보급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보조금을 전기차와 수소차를 구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승용차 같은 경우는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고 있고요. 상용차 같은 경우는 이제 수소차에만 지금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 보급 계획에 따라서 잘 이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적인 지원도 아마 계속적으로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흥미로웠던 30만 대 세 번째 키워드 잘 들어봤습니다. 그럼 마지막 키워드 1319조 원,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2021년 11월 달에 정부에서 수소 경제 이행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목표는 이제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것이었고요. 거기에 따르면은 2050년에 수소 경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가 1319조 원에 달한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수소가 이제 수송용, 자동차나 이런 쪽이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탄소 중립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발전용이나 산업용으로 더 많이 활용이 돼야 되고 2050년경에는 발전용 활용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산업용, 마지막에 수송용으로 이제 활용될 예정입니다. 1319조 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규모가 사실 실감이 크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우리 경제와 산업 그리고 국민 생활에 어떤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칠 것으로 보시나요? 일단 수소 경제는 단순히 이제 에너지원만 바뀌는 게 아니고 이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이 수단이기 때문에 이 어떤 생활의 패러다임 자체가 모두가 바뀌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제 탄소를 기반으로 하는 발전들은 다 사라지고 대부분의 발전이 이제 재생에너지와 수소를 연계하는 쪽으로 이제 연결이 될 것입니다. 무탄소 발전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수송용으로 이제 먼저 수소 산업이 확대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발전용으로 이제 수소가 많이 활용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석유화학 산업이나 제철 이런 쪽까지 우리 생활에 있는 전 영역에 대해서 이제 수소가 활용되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글로벌 전체가 지금 이제 탄소 중립 체제로 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행을 하는데 전문가들이 이제 수소에 대해서 부르는 딱 키워드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스위스 나이프라고 그래요. 수소가 왜 그렇게 평가를 받냐 하면 탄소 중립으로 가는데 가장 어려운 파트들, 이행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죠. 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아주 대중량의 교통수단들, 당연히 이제 수소 연료전지 또는 수소를 내연기관화해서 바꾸는 그런 동력원으로 옮기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철강 부분 같은 케이스만 하더라도, 철강에서 보통 어떤 국가든지 다 철강 회사들이 탄소 배출을 가장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전환을 수소로 하지 않으면, 철강 산업들은 사실은 이 탄소 중립으로 가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탄소 중립으로 가는 마지막 남은 구멍들을 다 메워주는 게 수소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는 수소의 몇 배 이상의 청정 수소를 생산을 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기후 위기를 탈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굉장히 이렇게만 들으면 만능일 거라고 느낌이 딱 들거든요. 앞으로 수소 경제가 가져올 변화와 미래상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이 수소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가 필요하고 전 국민적인 합의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탄소 중립으로 가는 길을 수소 혼자서는 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수단들이 다 같이 가고 수소도 거기에 이제 한 역할을 하는 것이지, 수소에 전적으로 이제 탄소 중립을 다 기대하시면 너무 많은 걸 기대하시는 거고요. 어쨌든 뭐 국가의 발전이나 그 다음에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이제 뭐 국가, 국민, 그리고 저희 같은 뭐 연구나 지원하는 사람 모두가 다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정수소에 대해 보다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패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럼 청정수소의 개념부터 짚어볼까요? 세 가지, 220억 달러, 300만 톤. 오늘 세 개의 키워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세 가지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는 청정수소 생산 방법을 이야기하고요. 청정수소는 수소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탄소 포집과 연계된 블루수소, 그리고 재생에너지와 연계된 그린수소, 원자력과 연계된 핑크수소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블루수소 같은 경우는 이 천연가스로부터 수소를 추출하는 공정에 탄소 포집과 저장을 연계해서 결과적으로 CO2 배출이 없는 것이고요. 그린수소 경우에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이용해서 물을 전기분해 생산한 수소를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핑크수소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해서 물을 전기분해하거나 열분해해서 생산하는 수소를 뜻하고 모두가 청정수소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방식 모두 화석연료 기반 수소 생산 대비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크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게 이제 보통 그레이 수소, 화석연료 베이스로 저희가 수소를 생산할 때 수소 1kg당 10에서 12kg 정도의 CO2가 발생이 됩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에너지 효율이 높아서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청정수소, 수소 경제로 가기 위해서는 수소를 생산 과정에서부터 CO2를 계속 줄여줘야지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레이에서 블루수소, 수소를 포집하는 방식,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로 연계된 그린수소까지 가게 되면 수소 생산 시에 CO2를 계속 줄이면서 탄소 중립으로도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도 이 청정수소 생산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220억 달러는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인프라 부양 법안에 통과된 수소 허브를 육성하는 예산액이 있습니다. 그게 한 90억 달러 정도 되고요. 이 90억 달러를 가지고 미국의 7개의 권역에 다양한 수소 생산 시설들을 만들게 됩니다. IRA 안에서는 이 만들어진 수소 허브에서 수소를 생산할 때 최대 킬로그램당 3달러의 보조금을 주게 되거든요. 사업자 입장에서는 미국의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그린 수소를 만드는 이 단가가 기존에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레이 수소와 비슷해지는 지역도 있고, 그리고 미국
그 에너지부의 목표 자체가 2030년도에는 이게 갖게 만드는 겁니다. 약 1달러 수준의 그린수소 생산 그 단가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투자되는 돈이 다 합치면은 한 220억 달러로 추정이 되는데 사실은 이거는 더 늘어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생산세액공제라는 것은 사업자들이 많이 생산하면 많이 생산할수록 더 줄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미국 정부가 연방정부 지원으로 투자하는 돈이 220억 달러 정도 된다. 그 정도, 그게 이제 이 키워드의 뜻입니다.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21년에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이제 발표된 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청정수소 보급률을 75%, 2050년까지 100%로 목표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 2030년에는 이제 국내에서 약 100만 톤의 청정수소를 생산할 예정이고 해외에서 200만 톤의 수소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제 해외에서 수소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이제 청정수소 인증제가 각국에서 다 시행이 돼야 되고 국제 거래를 할 수 있는 이제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이런 국제 협약을 위해서 이제 IPHE 등 국제 표준인 ISO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 제도를 준비 중에 있고요. 내년까지는 이 제도가 이제 시행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희 세 번째 키워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키워드 300만 톤. 2030년 우리나라의 청정수소 목표량인 것 같은데요. 상당히 도전적인 목표인 것 같습니다. 달성 가능할까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부하고 기업, 국민이 모두 다 노력을 해야 될 거고요. 달성을 위해서는 이제 정부 차원의 강력한 드라이브, 그리고 이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 어떻게 보면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것은 전 국민적인 합의가 있어야 이 과정을 이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연구 개발하고 실증을 통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역시 이제 산업화를 촉진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 정부 차원에서는 제도 개선이나 아까 여러 번 이야기 나왔지만 미국의 유로처럼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서 청정수소의 생산을 장려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좀 더 추가를 드리자면 기존에는 저희가 화석 연료로부터 경제를 이끌어 왔습니다. 특히 석유화학 산업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미래에는 그렇게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수소로부터 간다고 생각을 한다면 좀 더 공격적인 투자나 또 사전에 투자가 좀 필요합니다. 지금 현대자동차나 SK나 포스코 다양한 기업들이 이런 기존의 화석연료 베이스에서 전환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도 많이 나와야 되고 이런 기업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 수출하기 위해서 다양한 지원들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의 또 뒷받침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00만 톤 청정수소 시대를 위한 민관 합동의 도전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청정수소, 우리 삶과 산업에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올까요? 일단 이제 먼저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게 탄소 중립을 위해서 이제 수소와 재생에너지를 지금 보급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 우리가 쓴 에너지를 다 바꿀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자동차를 비롯해서 우리가 타고 다니는 선박, 기차, 항공기 뭐 이런 쪽에 적용이 될 거고요. 철강 업체인 포스코와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이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고로를 전부 다 신기술로 지금 바꿔야 되는 대규모 투자가 지금 필요한 상태입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제 가장 쉽게 피부로 이제 닿을 수 있는 부분은 일단 자동차와 우리가 타고 다니는 활용 쪽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가 있는데 이제 청정수소 생산을 하게 되면은 이 재생에너지나 이제 원자력과 같은 무탄소 에너지원과 청정수소를 이제 이용하는 새로운 에너지 생태계를 이제 조성할 수가 있고요. 세부적으로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이 재생에너지 발전의 간헐성, 그리고 원자력 발전의 약간 경직성, 그리고 전력망도 포화가 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문제를 이 청정수소, 그러니까 수전해를 이용한 수소 생산 양이 늘어나게 되면은 그 세 가지의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이 청정수소의 생산이 향후에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좀 얘기를 더 드리면 수소 안전 이제 관련돼서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안전 규제가 전 세계에서 가장 이제 강한 규제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액화수소 쪽 관련된 이제 산업이 국내에 새로 생기게 되는데 이거와 관련해서는 지금 열심히 이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더 얘기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정부와 지자체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제 국토부의 수소 도시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산업부의 청정 수소 실증 사업이라든지 이런 이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통해서 국민들이 옆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지금 많이 늘려가고 있고 홍보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수용성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탄소 포집형 분류수소란 무엇이고 왜 중요할까요? 이에 대해 청정수소 전문가이신 유영돈 본부장님과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탄소 포집형 분류수소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게 돼서 기쁩니다. 그 탄소 포집형 분류수소가 기존 그 화석 연료 기반의 수소 생산 방식과 근본적으로 어떤 게 다른지 좀 궁금합니다. 전통적인 수소 생산 방식은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천연가스를 개질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석탄을 가스화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방법은 다량의 이산화탄소를 배출시킬 수밖에 없고요. 그냥 대기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한편 탄소 포집형 분류수소는 동일한 화석연료에서 수소를 생산하는 건 동일합니다. 그렇지만은 포집 장치를 넣어서 이산화탄소를 잡아서 저장이나 활용함으로써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을 확실히 감축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처럼 CO2 포집과 활용을 통해 기존 수소 생산 과정을 청정화하는 것이 탄소 포집형 분류수소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많은 양의 CO2를 포집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놀랐거든요. 그동안 CO2 포집 기술은 그럼 어떻게 발전을 해온 건가요? 초기에는 경제성과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기술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CCUS 기술, 탄소 포집, 활용, 저장이라고 표현되는 이 기술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투자가 급증하면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액체 물질을 써서 가스 속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든지 흡착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 막을 통해 가지고 이산화탄소를 분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다양한 포집 기술은 이미 상용화돼 가지고요. 90% 이상의 포집 효율을 달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포집 효율을 95에서 99%까지 끌어올리는 동시에 비용을 대폭 절감하기 위한 연구들이 한창입니다. 특히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분리막 포집 방식은요, 에너지 소모를 최소로 하면서 저비용, 고효율 포집을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를 포집한 이후에 저장 및 활용 방안도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현재 어떤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나요?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안전하고 또 경제적으로 저장 관리하기 위해서는 CCUS 기술의 또 다른 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크게 5가지 분야로 저장 활용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땅 속에 저장하는 지중 저장이 있고요. 바닷물에 저장하는 해양 저장이 있고요. 광물로 전환하는 방법, 화학 원료로 전환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산업체에서 그대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요, 육상이나 해상, 가스전, 유전에 또는 대수층에 이산화탄소를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지중 저장 방식이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히 유전이나 가스전이 많은 노르웨이, 미국, 그리고 캐나다, 호주에서는 이미 대규모 상용 프로젝트들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 한편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탄산칼슘, 그리고 탄산 마그네슘과 같은 광물 형태로 전환해 가지고요, 건축 자재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요, 이산화탄소를 우리 온실에 농작물 재배하는 데 쓴다든지, 식품 가공할 때 드라이 아이스 형태로 쓸 수도 있고요, 탄산 음료의 원료로도 산업용으로 활용하는 분야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산화탄소를요, 화학 원료로 전환해서 플라스틱, 섬유, 연료 등을 생산하는 기술 상용화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포집과 그 활용이 고도화될수록 탄소 포집형 분류 수소의 이 경쟁력이 엄청 높아질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탄소 포집형 분류 수소의 강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측면에서 탄소 포집형 분류수소는 청정수소 시장을 선도할 유력한 후보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존의 천연가스 인프라하고 공급망을 거의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초기 인프라 투자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기존 천연가스 개질이나 석탄가스화에서 얻는 수소에 비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요, 60%에서 90%까지 저감하면서도 경제성과 공급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요, 이미 상용화 단계에 접어든 기술인 만큼 재생에너지 연계 그린 수소 등과 같은 다른 방식에 비해 대량 생산과 조기 시장화가 용이하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수소 시장이 확대되고 CCUS 기술이 고도화가 된다면 타 산업의 탄소 중립 전환에도 큰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발전 분야, 제철 분야, 시멘트 분야, 주요 배출원과의 연계를 통해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장점들로 인해 가지고 탄소 포집형 분류수소는 향후 10년에서 20년간 전 세계 청정수소 시장을 주도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CCUS 없이도 100% 청정한 재생에너지 연계 그린 수소나 원자력 청정 수소로의 전환이 필요할 텐데요. 그 과정에서 탄소 포집형 분류 수소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예, 그 탄소 포집형 분류 수소는요, 우리가 지향하는 완전한 청정 수소 시대로 가는 징검다리 또는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장 초기에는 탄소 포집형 분류수소를 통해 본격적인 수소 시대의 토대를 닦고 단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연계 그린 수소로 전환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이처럼 탄소 중립의 가교이자 새로운 산업 생태계의 촉매제로서 탄소 포집형 분류수소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그럼 국내 탄소 포집형 분류수소의 생산 비전과 목표, 그리고 업계의 준비 상황은 어떤지가 궁금하거든요. 정부는 2050년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청정수소 공급 목표를 제시하고 이행 로드맵도 마련했습니다. 2030년 국내 수요의 50% 이상, 그리고 2050년에는 100%를 청정수소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중 탄소 포집형 분류수소는 2030년에 약 75만 톤, 그리고 2050년에는 최대 200만 톤 규모의 공급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LNG 인수기지라든지 발전소, 석유화학 단지 인근을 중심으로 대규모 탄소 포집형 분류수소 생산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투자가 이루어질까요? 아마 2030년까지는 CCUS 분야에 약 4조 원 정도,
그리고 탄소 포집형 분류수소 분야에는 5조 원 이상의 투자를 이끌어낸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제도적으로는요, 청정수소 인증제 도입을 통해서 감축 사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여 안정적인 초기 수요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입니다. 민간에서도 분류수소 기술 개발과 사업화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SK E&S에서는요, 충남 보령에 2026년 가동 목표로 연산 25만 톤 규모의 분류수소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롯데케미칼 같은 회사에서도 여수에 연산 16만 톤 정도 탄소 포집형 분류수소 플랜트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포스코라든지 현대그룹 등에서도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중공업사인 현대중공업, 두산에너빌리티, 이들은 대용량 CCUS 플랜트 수출을 노리고 상용화 기술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연구소인 에너지기술연구원, 고등기술연구원, 대학인, 서울대학교, 카이스트, 서강대 등이 저비용, 고효율 포집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고요. 이처럼 산, 학, 연, 그리고 관이 고루 참여하는 탄소 포집형 분류수소 기술 개발 및 상용화 프로젝트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면서 국내 탄소 포집형 분류수소 생태계도 급속히 확장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 수소를 생산하는 재생에너지 연계 그린 수소에 대해서 집중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재생에너지 연계 그린 수소라고 하면 이 재생에너지로 물을 전기 분해해서 수소를 얻어내는 방식을 말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생산한 전력을 활용해서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해하는 수전의 과정을 통해 수소를 얻어내죠. 이때 순수한 물만 원료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온실가스는 전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청정수소라고 할 수 있어요. 수소 제조 과정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만드는 탄소 배출량까지 고려를 해도 재생에너지 연계 그린 수소가 가장 친환경적이라는 거죠. 예, 물론입니다. 풍력이나 태양광을 저희가 제조할 때도 이산화탄소가 좀 배출되잖아요. 그리고 또 그것을 건설을 또 저희가 해야 되고요. 이럴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을 다 감안해도 우리가 화석연료 기반의 발전 시스템 대비해서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자재의 또 재활용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서 원료 채굴에서부터 우리가 수소를 생산하는 전 과정에 환경 영향을 평가해봐도 재생에너지 연계 그린수소가 단연 앞서는 겁니다. 실제 수소가 1kg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그레이 수소는 한 10에서 11kg 정도 수준이라고 해요. 그에 반해서 재생에너지 연계 그린수소는 우리가 1kg도 안 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연계 그린 수소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고 들었는데요. 그럼 주요국의 재생에너지 연계 그린 수소 보급 전략이 궁금합니다. 예, 선진국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연계 그린수소 기술 개발과 인프라 구축이 아주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2030년까지 40기가와트 규모의 수전의 설비를 도입하고요. 여기서 한 연간 1천만 톤 규모의 재생에너지 연계 그린수소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2050년에는 유럽 수소 수요의 50% 이상을 재생에너지 연계 그린수소로 감당한다는 보관입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2050년까지 15억 달러를 투입한다고 합니다. 재생에너지 연계 그린수소 생산 단가를 킬로그램당 1달러 이하로 낮추기 위해서죠. 그럼 추후에는 각국이 이 재생에너지 연계 그린 수소를 두고 새로운 에너지 패권 경쟁에 나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화석연료와 달리 어느 나라든 충분한 잠재량을 갖고 있는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재생에너지 연계된 그린수소 생산 경쟁은 지금까지의 그 에너지 지형을 근본적으로 뒤바꿔 놓을 아주 혁명적인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기술하고 자본, 인프라까지 선점하는 국가가 에너지 안보는 물론이고요. 탄소 중립을 향한 경쟁에서도 아주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재생에너지 연계 그린수소 육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과 집중 투자가 매우 시급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재생에너지 연계 그린수소 기술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또 교수님 연구실에서는 어떤 연구들이 진행 중인지 궁금합니다. 상용화까지는 아직 연구 개발이 많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상용화까지의 개발직을 단축시키려고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러 군데에서 지금 활발히 진행하고 있고요. 재생에너지를 연계하는 그런 수준의 기술은 국내에서 2015년도에 처음 정부 지원을 받아서 제가 연구단장으로 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해외에서는 2010년 전후였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약 5년 정도 저희가 늦게 시작하게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은 수전해의 스택이라고 있습니다. 그 스택의 구성 요소들이 있는데 거기에 전해질막이라든지 소재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고도화하는 연구들을 좀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후방 밸류 체인들을 아우르는 원천 기술 확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제에너지기구의 IEA라고 하죠. 그 수전해 분과가 있는데요. 해외 선도국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도 참여해서 재생에너지 변동성에 따른 내구성, 그 다음에 안전성들이 큰 이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전 세계적으로 공동으로 개발하는 연구에 제가 참여해서 활발히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천 기술 확보를 통해서 저희가 수전의 효율을 높이고요. 장치 가격을 또 낮추는 그런 연구들도 많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설비를 국산화해서 이를 상용화 단계까지 연계하는 일들이 좀 시급한 과제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재생에너지 자원이 또 그 남김없이 다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는 것을 극대화한다는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 있습니다. 풍력, 태양광, 뭐 믹스를 통해서 수전에 운영하는 시간들을 높이거나 또는 잉여 전력, 또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아무래도 이제 수소 생산성을 높이는 노력도 병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차원의 세제 지원, 인센티브 정책, 또 초기 기술 개발 및 또 사업화를 위한 마중물들이 되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해외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연계 그린수소 대량 생산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바로 그 점이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호주나 중동, 남미 등은 뭐 다 아시겠지만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아주 풍부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부지 확보도 굉장히 넓은 땅을 갖고 있잖아요. 용이한 지역이라서 대규모 수전의 설비를 저희가 구축하고 또 거기서 생산된 재생에너지 연계된 그린수소를 또 저장을 해야죠. 재생에너지 연계 그린수소를 저희가 액화수소라든지 또는 암모니아 형태로 국내에 들여와서 발전을 하고 그다음에 또 자동차나 이런 수송 분야에 활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이 되는 산업군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그런 산업 공정에 활용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글로벌 재생에너지 연계 그린수소 밸류 체인들이 완성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와 기업들이 앞다퉈서 이러한 재생에너지 많이 갖고 있는 호주, 칠레,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등과 재생에너지 연계 그린수소 협력 MOU를 체결하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저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국내외 신재생 잠재력을 최대로 활용하면서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재생에너지 연계 그린수소 대량 생산 및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내에서 보면 저희가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높이고 2040년에는 30에서 35%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목표 아래서 대규모 풍력, 태양광 단지 그런 조성을 하고요. 저희가 이를 연계한 수전의 설비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동시에 재생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전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ESS 기술이나 또 계절간 저장을 위한 장주기 그런 저장 솔루션들도 저희가 서둘러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해외 거점 구축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CPS나 장기 구매 계약 뭐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안정적인 수소 도입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수소 개발은 굉장히 범위가 넓기 때문에 단위 국가 가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공동 실증을 통해서 수출형 그린수소 플랜트 패키지 모델 개발에도 많이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범부처 차원의 재생에너지 연계 그린수소 육성 로드맵도 마련해야 되고요. 또 각계의 역량 결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원자력을 활용한 청정수소 생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를 위해 원자력 청정수소 분야의 권위자이신 김찬수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사님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원자력이 수소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과 전망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게 돼 매우 기쁩니다. 원자력 수소가 각광받고 있는 이유부터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탄소 포집형 분루수소, 또 재생에너지 연계 그린수소와 어떤 차별성이 있나요? 무엇보다 원자력은 24시간 쉬지 않고 이산화탄소 배출 없이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베이스로드 전원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간헐성 문제가 있지만 원전은 95% 내외의 높은 이용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용량 설비를 갖추고 있어 재생에너지 연계 그린수소에 비해 훨씬 많은 양의 수소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 원자력이 기조 부하를 담당하는 전력 믹스의 핵심 역할을 해왔던 것처럼 그 수소 생산에서도 베이스로드 역할을 할 수 있나요? 예, 맞습니다. 재생에너지 기반 그린수소의 경우 설비 이용률이 20에서 30%에 그치는 데 반해 원전 연계 수소 생산은 이용률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어 대량 생산에 최적화된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원자력의 낮은 발전 단가와 높은 이용률을 활용하면 수소 생산 단가 역시 태양광이나 풍력 대비 30에서 40% 낮출 수 있어 가격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저렴하고 안정적인 공급 또 대량 생산이 가장 큰 강점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기술적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수소를 생산할 수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경로를 통해 가능합니다. 첫 번째가 원자력 발전에 전기를 활용해 물을 전기 분해하는 수전의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원자력의 열을 직접 활용해 물이나 화합물로부터 열 분해하는 열화학 방식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초고온가스로에서 발생하는 950도 이상의 열을 활용해 황산요오드 같은 열화학 사이클을 돌리는 거죠. 아직 상용화 단계는 아니지만 해외에서는 활발한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소 생산에 원전의 열을 직접 활용하는 열화학 방식도 연구가 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고온가스로에서 발생하는 700에서 900도 이상의 고온열을 직접 이용해 물이나 화합물 등을 열분해하는 방식인데요. 열 효율이 45에서 50%에 달해 궁극적으로는 수전해보다 생산 단가를 더 낮출 수 있는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민관 합작으로 고온수소 생산을 포함한 산업공정에 열 에너지를 공급하는 고온가스로 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추후 황요오드 열화학 공정이 2040년대 이후 상용화된다면 바로 연계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입니다. 물론 기술 완성도에 따라 더 앞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열화학 방식이 아직 개발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 상용급 수전의 설비 구축은 언제쯤 진척되는 건가요?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인근의 수전에 기반 청정수소 생산 실증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메가와트급 알칼라인 수전의 설비를 구축해 연간 최대 1,500톤 규모의 수소를 생산하는 것이 1단계 목표이고요. 추후 설비 용량을
최대 1기가와트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기에 액화수소 플랜트와 튜브 트레일러 등 수소 수송 활용 인프라 패키지를 구축함으로써 국산 청정수소 공급 사슬의 첫 걸음을 내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은데요. 그럼 정부 차원의 중장기 청사진은 지금 마련이 되어 있나요? 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청정수소 추진 전략을 통해 2050년 청정수소 시대를 위한 단계적 목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2030년까지 연간 50만 톤의 청정수소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핵심 기술 자립화와 상용화 기반을 다진다는 계획인데요. 원자력 수소의 경우 2030년 시범 사업을 통해 10,000톤 내외의 수소 생산 능력을 확보하고 가격 경쟁력과 인프라 구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2040년 이후 상용급 설비 도입 여부를 가늠해 본다는 보관입니다. 신한울 3, 4호기나 차세대 SMR 등 신규 원전 건설 계획과도 연계해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나간다는 방침이에요. 장기적으로는 국내 전체 수소 수요에서 원자력 수소는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게 될까요? 우리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세계 원자력 산업협회에서는 2050년 기준 전체 수소 생산량의 약 25%가량을 원자력 수소가 담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저부하를 책임질 대규모 수소 생산 기지 역할을 맡게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중장기적으로 전체 청정수소 공급량의 20-30% 내외를 원자력 수소가 감당하는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재생에너지 여건, 국민 수용성, 유관 산업 성장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적의 비중을 계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내 원전을 최대한 활용해 수소를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해외 수출과 연계한 대외 협력 사업 개발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중동이나 동유럽 등 원전 수출이 유력한 국가들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패키지형 수소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해 나가는 게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폴란드, 체코 등과 수출을 전제로 현지 맞춤형 원자력 수소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UAE와도 바라카 원전에서 생산한 전력을 활용한 수전의 수소 생산 사업을, 사우디와도 고온가스로 기반 수소 생산 프로젝트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원전 수출과 연계해 대규모 수소 생산 플랜트를 건설하고 생산된 수소의 상당량을 바이백해 국내로 다시 들여오는 모델을 구현할 수 있다면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도 산업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청정수소 생산 방식이 다양화되는 만큼 안전관리나 기준 표준화 같은 제도적 기반 마련도 서둘러야 될 것 같아요. 네, 중요한 지적입니다. 무엇보다 원전의 안전한 운영이 대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안전규제 체계를 대폭 강화해왔고 그에 따른 안전성 제고 효과도 가시화되고 있지만 원자력 수소 상용화를 위해서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관리감독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소 제조 설비의 경우에도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고 상시 점검, 보수 체계를 갖춰 나가야 합니다.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해서 규제 합리화와 함께 대국민 소통, 지역 수용성 제고 노력 또한 병행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탄소 포집형 블루수소, 재생에너지 연계 그린수소, 또 원자력 청정수소가 상호 보완을 하면서 최적의 청정수소 생태계를 이뤄가는 그림이 그려지는 건가요? 예, 바로 그 점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청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방식이 지닌 장단점을 고려해 지역별, 부문별 특성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적용하고 상호 보완과 경쟁을 통해 수소경제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려 나가는 거죠. 특히 바이오, 암모니아 등 신개념 청정수소 기술과의 결합을 통해 활용 영역을 더욱 확장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수소 경제로의 전환은 기술과 산업, 정책과 제도 등 다방면의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는 거대한 프로젝트인 만큼 각계의 역량 결집과 소통, 무엇보다 이 협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부는 물론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계, 연구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열린 자세로 소통하고 신뢰와 협력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에너지 전환의 시대, 새로운 비전과 함께 그리고 공유된 목표를 향해 지혜를 모아갈 때 우리 앞에 놓인 도전과 난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원자력계 역시 안전 최우선 원칙 하에 고효율 저비용 청정수 생산 기술 개발에 매진하는 한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민 신뢰를 높여가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